저도 처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공부하고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게 음모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거대 기득권 회사들, 친인사들이 대중들한테는 약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연막 작전을 하고 뒤에서는 좀 매집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었습니다.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회장, 그런 사람들도 역시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기사에서 애플사가 XRP를 매집했다, 혹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인정된 바가 없는 루머는 맞습니다만, 이 리플사의 목표 자체, 이 비전 자체가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는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회사거든요.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의 결제, 빅테크, 핀테크의 결제, 이런 모든 결제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연결고리,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력을 리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플사가 그 기술을 기부하면서 인터레저 재단의 하나의 비영리 재단으로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과거부터 애플사와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합작,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루머로 볼 수는 있겠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리플사가 만든 기술력으로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는 포텐셜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구글페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 CBDC 시대가 오게 됐을 때 블록체인과 융합이 되면서 모든 페이망이 하나로 통합되고 연결되는 시대가 아마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리플사 그리고 XRP 코인에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뭔가 거대 기득권,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공부하고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게 음모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했는데, 정말 이 기축통화에 대한 역사라든지 지금까지 연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패권을 가지고 지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 기득권이라는 세력은 존재하고 우리 개인들은 그 밑에 설계된 어떤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블랙록의 뿌리 세력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유럽을 제패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를 통해 SBI 그룹에 실제로 투자를 했고, 그 SBI 그룹은 리플사의 약 8.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로스차일드 펀드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그룹,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과 같은 그런 거대 기득권 자산 운용사들의 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SBI를 통해서든 블랙록을 통해서든 이미 리플의 초기 투자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팔의 마피아, 그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라든지 판테라 캐피탈, SCB 시암은행 등등 굉장히 그 유대계 금융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의 자금이 초창기 때부터 리플사의 자금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록에서도의 유착 관계가 충분히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11월 초 정도에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이라고 하는 행사가 또 뉴욕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맥스웰 스테인이 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들과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 섀도우 거버먼트라고 하죠. 그림자 정부와 어느 정도 유착 관계가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상장도 안 돼 있는 회사였고 SEC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어떻게 세계경제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적인 어떤 선구자의 상,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상까지 어워드를 수상했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퍼즐을 맞춰보더라도 일개 암호화폐가 아니라 정말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애셋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 거대 기득권 회사들, 그 친인사들이 그만큼 언론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는 약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연막 작전을 하고 뒤에서는 좀 매집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었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뭐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회장, 그런 사람들도 원래는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돈 세탁 지표다, 폰지 사기다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작년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거는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자산이다, 모든 것은 토큰화 될 것이다,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태세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과 연관돼서 한 3가지 지표를 리플 XRP와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워렌 버핏이 이제 조만간 또 은퇴를 앞두고 있죠. 아직까지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으로서 남아는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멕스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를 또 쥐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대주주로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가지 회사가 과거부터 리플렛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고 B2B 거래, 외환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멕스가 리플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송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미뤄보게 된다면, 사실상 워렌 버핏도 리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혁신적인 금융 시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선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부를 받은 재단이 바로 모자루프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이 모자루프의 모자는 스와힐리어로 하나를 뜻하거든요. 여기서는 또 이제 빌 게이츠 재단과도 연관돼 있는 그들이 만든 하나의 재단인데, 그들은 2030년까지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기술력과의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고, 그 뒤에 쩐주로서는 구글의 자금, 싱가포르의 통화청, UN 기구, 더 나아가서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까지도 받고 있어요. 왜 워렌 버핏이 모자루프 재단에 그렇게 크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하필 모자루프 재단은 리플과 함께 2030년 금융 포용성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멕스, 이런 기득권 회사들의 움직임을 미루어 본다면 리플렛의 기술력, 리플 XRP의 코인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은 일부러 좀 눌러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20년서부터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렛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금융기관들, 또한 새로운 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에코시스템에 참여된 빅테크, 핀테크 회사까지 모두 총망라하게 됐을 때 300개가 넘는 그런 기관들이 모두 들어와서 리플렛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은행들끼리 리플사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스위프트 2.0의 시대, 정말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가치,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 쪽에 공부를 하면서 XRP에 대한 수량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접근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리플, 뭐 XRP,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혼용해서 부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XRP라는 이런 말보다는 리플 코인 이렇게 불러야 조금 더 뭔가 친근하기도 하고 익숙해가지고 많이들 혼용해서 쓰시는데, 사실상 완전히 다른 주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리플이라는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하나의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즉 회사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때는 바야흐로 2004년에 라이언프라고 하는 한 작자로부터 리플페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오픈코인으로 잠깐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때부터 리플랩스라고 하는 하나의 리플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하나의 회사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리플사에서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거든요. 누구든 들어와서 그 오픈소스를 통해 이런 개발도 할 수 있고 NFT도 찍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XRPL이라고 하는, L은 이제 레저, 원장이라고 하는 것의 L이거든요. 한마디로 리플 원장, XRP 레저, 이런 어떤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2012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정리하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 리플 원장 혹은 XRP 레저라고도 불리고요. 이 안에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 여기서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또 리플 원장의 장점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데에 비해 리플 원장은 3초에서 5초면 하나의 거래가 끝나버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쌉니다. 그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수수료로 소각되는,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그 코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 회사가 있고요.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여기서 활용되는 네이티브 코인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XRP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게 되면 이 리플 레저, 이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프라이빗하게 금융기관들만 돈을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 솔루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인데 좀 개념이 사실 많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퍼드성 기사도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세퍼레이트해서 분리하셔가지고 내가 그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코인 XRP 코인은 요 위치에 접근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상 XRP 코인 자체는 대체할 수가 없는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브릿지 통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플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 돈을 굉장히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통해 이런 비전을 나아가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리플사는 이제 스위프트 자체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스위프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대한 금융을 포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벌써 이 기간 자체가 50년이 넘어갑니다. 벨기에 위치해 있는 비영리 재단이고요. 그 모든 금융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등 그런 모든 은행이 다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송금을 할 때, 외환 결제를 할 때 그 스위프트 코드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돈의 인터넷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그 구조를 뜯어보게 되면 느리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선진국에 돈을 보낼 때는 그들끼리 장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꽤 빠르게 송금이 되지만 아프리카 안에 있는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돈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3개에서 5개 이상 정도의 중개은행, 환전은행, 수취은행 여러 가지 중간 다리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차도 있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매개체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도 비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리플사에서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스위프트와 함께 협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IS, 국제결제은행이거든요. 모든 5대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전세 금융권을 총 아우르는 국제기구인데 거기서 지금 BIS의 상호 운용성, 기관에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현재 스위프트 역시 ISO 20022라는 새로운 메시징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리플사에서 만든 리플 원장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끼리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플 네트워크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스위프트와 리플렛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포장지 자체가 ISO 20022라고 하는 이 규격으로서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가격에 좀 집중하다 보니 XRP는 이미 선반영됐다. 이거는 소송에 눌려있기 때문에 뭔가 증권성 심의에 휘말린 불투명한 코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금융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뒤에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XRP 코인은 유틸리티 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에 대한 큰 이정표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5년 정도의 시간을 끌어왔죠. 굉장히 큰 이정표가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에서 마스터카드, 웹뱅크, 제미나이 거래소가 함께 손을 잡으면서 XRP가 긁으면 긁을수록 대략 4% 정도 캐시백이 되는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말 실생활에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재해석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상장한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도 IPO, 기업 공개에 대한 돈을 조달받을 때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의 지원을 받아서 이 상장까지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XRP와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전통금융과 융합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사와 싱가포르의 대형 디지털 은행이죠. DBS 그리고 리플 원장 이 3자 구조가 바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에 대한 망 자체가 점점 RWA 생태계로 가고 있는 그런 진입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꾸준하게 XRP와 리플 원장이 채택이 되고 있고 RLUSD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신뢰를 꾸준히 받으면서 스위스의 아미나 은행의 채택이라거나 이온페이로부터 채택을 받으면서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타벅스, 유니클로, 피자헛 이런 프랜차이즈 상권에도 실제적으로 약 2천만 개 상점에서 RLUSD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미루어 보게 된다면 XRP 현물 ETF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 RLUSD와 XRP에 대한 활용성이 점점 급증하고 전통금융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리플사의 요즘 행보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워낙 초기 자본이 빵빵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M&A라고 하죠. 기업 인수 자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히든로드라고 하는 청산 브로커리지 회사 자체를 12.5억 달러에 인수한 배경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제쳐두고 은행 인가 신청 그리고 또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말에 리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 같은 경우에 출시를 준비하면서 NYDFS라고 하는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주정부 단위로는 이미 승인이 끝났고 이제는 OCC로부터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내셔널 트러스트뱅크 은행 인가를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규제 승인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RLUSD의 준비 수탁금 자체가 현재는 BNI 멜론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직접 준비금이 보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더 나아가서 페드나우 서비스에 RLUSD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 백단에는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은행 인가 신청이 아니라 어쩌면 XRP 이 디지털 통화 자체가 미국 전체 시장을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XRP 현물 ETF는 시간 문제이며 백악관의 준비금 자산으로 XRP가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암시를 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3월이었죠. 그 크립토 서밋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 총 5가지의 디지털 자산을 비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의 예측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XRP에 대한 어떤 호재와 가격 반영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암호화폐 쪽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성향상, 기질상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 시장에 접근하지 않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DCA를 권장을 드립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 우리가 암호화폐에 일확천금을 한 번에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선물 거래하고 단타 마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적금 들듯이 주택 청약에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돈 넣듯이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 분산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좀 펀더멘탈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코빗 리서치 센터의 자료라든지 서울대 같은 그런 어떤 학술 논문지 같은 걸 여러 가지 보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 번 살 거를 보름에 한 번 사고 일주일에 한 번 사고, 전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본인만의 타이밍을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이 수량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XRP 같은 경우는 워낙 개념이 방대하고 이 파트너십이나 M&A라든지 인프라 확장 면에서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공부가 꼭 수반되어야 되는 코인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좀 대중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타임 레버리지 채널 투자 사관학교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